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지금 밤 10시를 막 넘어섰는데요. 개표가 막 진행 중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46.37대 전국을 한번 볼까요? 45.40으로 출구조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또 함의가 담겨 있다면서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은 개표가 좀 혼란 속에 있는데 개표가 지금 현재 본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출구조사하고는 지금 현재 또 개표는 한 7% 잠짓, 7% 채 안 되는 개표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일단 본투표이고 개표가 초반인 걸 감안해서 출구조사하고는 좀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흐름이 달라졌다거나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함께 해주시고요. 네. 조성원 작가님. 지금 하여튼 개표 상황은 46.5대 45.4로 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섰다고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네네. 게 아직 10%도 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전 투표까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지금 초반에 아마 그 나왔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1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그 5시 반에 이제 방송을 스픽스에서 잠깐 출연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우리 스픽스 정기한 대표님은 이제 최종 투표율을 78.2%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고 네. 김종욱 박사님은 이제 뭐 한 78, 고 안팎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79에서 80 사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추셨네요. 저는 제가 생각보다 선대위만 했잖아요. 선거만 네. 치렀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잘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 출구조사가 지금 진행됐는데요. 네. 출구조사는 본투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며요. 네, 그리고 ARS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15,000샘플 정도를 추출해서 사전 투표의 표심을 여론조사 정도로 좀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구조사대로 안 나올 수도 당연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언제나 그렇듯이.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뚜렷하게 성향이 갈리는 성격. 이번 선거는 특히나 맞습니다. 부정 선거론으로 사전 투표가 불안하다는 것이 보수 중에 일부 유권자들의 표심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성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세대도 좀 다르죠.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리니까 출구조사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이 6.62%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표가 늘었습니다. 46.58%포인트고요. 이재명 후보가 45.3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벌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전혀 사실은 네. 지금은 뭐 그럴 정도의 뭐 유효한 표수가 아직 안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개표보다는 사실 지금 이 우리 출구조사를 각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 투표와 어떻게 합쳐질 때 어떤 양상으로 가겠는가를 좀 더 이제 살펴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1시 반 정도 때부터는 그때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 지금 표차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리는 순간 네. 또 표가 조금 열렸는데요. 6.93%포인트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46.46으로 줄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45.40으로 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가 계속 진행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정사실 하나부터 확인하고 가죠. 투표율이 79.4%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79.4%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고 전체 그러니까 전년도 대선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보수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전망도 확인했는데 역시 본투표장에서 막판에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 이재명 후보를 비토를 해야겠다라는 표심이 마지막에 집결했다. 그래서 분명히 뚜렷하게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특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대구는 9%, 경북은 10% 낮았는데 본투표율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보수 대집결이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수 결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보도 결집했던 거고 물론 둘 다 그렇죠. 결집한 거죠 지금. 양진영이 총 결집을 한 양진영 거죠. 총결집.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점들은요 수도권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의 유권자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네. 서울, 인천, 그리고 그 경기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1,400만 명, 그 다음에 1,40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제가 오늘 찾아보고 보니까 1,170만 명 정도가 유권자 수가 4,400만 명인데 1,170만 명, 26%가 경기 지역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출구조사 거의 55%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이제 다 대선은 전부 이제 그 개표를 마친 후에 득표차가 저는 굉장히 크게 날 거라고 역대 차상 최고의 득표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갈 거다. 그럼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날 거다. 저는 더 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이번에 경기나 이런 곳이 이제 다른 주요한 곳보다 굉장히 높게 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내란 소개가 거기 부정선거 영화도 봤듯이 지금 어쨌든 사전 투표에 대한 강력한 비토가 보수 진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한 80%까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래도 제가 14년을 선거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아니 아까도 네. 투표율도 맞추셨으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 저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2번 김문수 후보의 표차는 표창 제가 아까 이제 그 낮에 방송 때는 제가 한 20% 이상의 차이가 날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지금 출구 조사상으로는 뭐 한 12%, 네네, 그 정도 13%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4%만 오르고 4%만 이제 빠져도 사실상 20%에 가까운 이제 차이가 납니다. 득표 차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그 지금 79.3% 거의 3,500만 명이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거의 20%라는 것은 한 700만 표 정도 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도 네. 우리 조성훈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이길 거다. 네. 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출구조사 샘플에서 격대 그렇게 크게 차이 난 적까지는 없어서 네. 적어도 11%에서 15% 사이의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아니 것으로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딱 2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근데 20까지는 강 변호사님도 24면 14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숫자만 딱 찍자면 네. 저는 13% 차이로 13.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벌어지고 네. 조성원 작가님은 좀 더 많이 벌어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윤석열 부부가 뭐 투표를 했다든지 그때 영화를 봤다든지 여름에 무슨 패딩을 입고 다녔다든지 하여튼 이러면서 윤석열 효과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과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훨씬 더 표차가 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김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온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래 고정된 지형이 있는데 내란 때문에 겨우 이 정도로 벌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랬잖아요. 정말 어렵게 IMF 그다음에 DJP 연합 이런 걸 겨우 해가지고 이해창 후보를 이긴 거 아닌가. 원래 지형은 공고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강 변호사 어떤 해석에 좀 무게를 두세요? 일단 새로운 해석도 환영합니다.
근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각자 각 진영은 35%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철옹성 같은 35%가 있다.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지금 후보는 윤석열이 아니지 않느냐. 김문수가 뭐 윤석열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김문수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다른 사람인 거고 뭐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문 닫을 수는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문 닫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거의 종교적 신념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35%가 있는 거고 민주 진영도 마찬가지로 35에서 40%는 공고한 진영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계엄이나 내란마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진영의 벽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이 싸움으로 갔다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표차가 나는 것은 중도 중에 압도적인 숫자가 민주당으로 갔다, 민주진영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중도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도 중에서도 정치의 저관여층이나 무관심층은 이익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좋아. 나 네.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뭐 코스피 5천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뭐 누가 무슨 잘못했든 난 관심 없고 내 주머니에 돈만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아. 예전에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그 투표가 아주 위력을 발휘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뭐 김문수 후보로 갔을 수도 있죠. 민주당 집권하면 내한테 손해야. 뭐 누가 잘못든 잘했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도 일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동한 것이 아닐까 정부가. 아 그러면은 철옹성 35%는 그야말로 철옹성이라 고정불변이다. 네. 조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30%에서 35%의 그 정도는 늘 있다. 내용들은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지난번 대선은 사실상 정상 대선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내용과 좀 비교를 해봐야 그렇죠.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24%가 이제 홍준표 그리고 21%가 안철수였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대충 합치면 45% 정도의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뭐 출구조사 약 10만 표 정도의 이제 뭐 표본이 수집됐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그 높은 오차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뢰도의 이제 여론조사일 겁니다. 직접 또 표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출구조사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제가 한 뭐 3%에서 5%는 늘 더 나올 거라고 이제 스픽스나 제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거의 마지막에 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결집을 한다고 하면서 뭐 40%를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이준석 후보가 거의 10%를 넘기는 이런 이제 양상이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빠졌던 4% 이상의 어떤 표들이 합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중도에서 그 이준석을 못 찍겠다던 사람이 김문수로조차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개표의 어떤 표본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두 사람들의 어떤 표집이 결국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보수의 마지노선이 저는 지금 39%보다는 훨씬 좀 더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니 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네. 내란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계몽이라 표현하듯 뭐 계엄이라 표현하든 뭐라 하든 국회 헬기가 내려오고 공수부대가 총 들고 들이닥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도 네. 철옹성 하여튼 뭐 그건 못 건드린다.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렇죠. 그럼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매우 비극적이죠. 그 내란 행위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대구 민심을 제가 직접 청취했던 네네. 대구 민심 중에 철옹성 같은 그 3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대통령이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했겠느냐 윤석열이 사람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동정론 놀라운 헛소리지만 상당히 위력적인 프레임이었어요. 이게 대구 쪽에서는 경북 쪽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아쉽다 성공하지 못해서 윤석열의 그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성공해가지고 거기에 민주당을 쓸어버렸어야 됐다. 아니 이건 쓸어버린다는 게 네.
무슨 옛날처럼 정당 해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무슨 의회 해산이 되는 건 있는 아니죠. 것도 아니고 네. 네. 정말 죽인다는 그런 것도 동의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잡아 넣었어야 이런 된다는 사람이 거예요. 전부 다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어야, 보내거나? 다 와. 넣었어야 되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는 영연백이나 이런 걸 정말 경악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수 이철홍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빨갱이들만 잡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근데 사회에는. 지금 또 변호가 있네요. 9.70%포인트인데요. 네. 김문수 46.06대 이재명 45.79. 많이 줄었네요. 다음번에는 엎어지겠네요. 네. 네. 엎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다시는 역전되지 않고 쭉 갈 거다. 뭐 네. 엎치락 뒤치락은 뭐 초반에 할수 있겠죠. 한 시간 정도는 할 그러나 건데. 아까와 달리 굉장히 따라잡았네요. 네. 지금 댓글에 계속 네.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네. 아직도 본투표냐 사전투표냐 가지고 싸우시는데 지금 본투표 개표 중입니다. 네. 본투표 개표 아직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평소 때는 6시에 이제 마감을 했던 투표인데 오늘 8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6시에 이제 마감했던 투표도 이제 사전 투표가 거의 한 10시쯤 이제 합류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제가 생각할 때는 11시 정도가 좀 지나면은 아마 이번에 사전 투표함까지 함께 개표를 하는 곳이 이제 뭐 작은 오. 군집들은 이제 많을 거고요. 자, 2,900표까지 줄었습니다. 표차가. 네, 지금 2,900표. 0.1% 1,500 표. 차로. 네. 네, 자 역전이 임박했습니다. 네, 계속 그러네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마음 편하게 계셨는데 아니, 얘기를 그래도 그렇죠. 뭐 네. 물론 출구조사라는 네. 게 뭐 차이가 그 정도는 안 나는데 그게 네, 엎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은 지금은 아무도 동률입니다. 없지만, 네, 네, 800표까지 차이가 그래도 났고요. 네. 사람들 입장에서 역전했습니다. 3,000표 차. 네. 역전 아이고, 됐어요. 박수했습니다.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왜 이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제는 계속 이대로 갈 거다. 네. 네. 계속 아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5%를 아마 지금 아직 10%인데 15%가 좀 지나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표차 벌리는 대로 이렇게 쭉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선거만 방송만 이렇게 네, 네. 24시간 보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패턴을 저 나름대로 그렇죠. 찾은 거죠. 네, 네. 네. 자, 6,000표까지 차이 벌렸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일단 좋은 신호들 하나 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은 확실히 작동했던 것 같아요. 네. 서울도 지난번엔 윤석열이 이겼는데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네. 이기는 거로 나타났고 네. 경기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이기는 거로 압도적이죠. 나타났고 네. 그러면 인천도. 다른 지역보다 하여튼 인구의 절반이니까 네, 맞습니다. 대선 같은 데는 수도권이 끌고 나가는 힘을 그럼요. 다른 지역이 못 쫓아오잖아요. 네. 네, 사실, 이거는 희망적입니까? 네, 네, 아, 맞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 대선 때요. 네. 제가 이제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경기도에. 맞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경기도 지사 출신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도 경기도에서 투표율이 너무 낮았었어요. 그때 당내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진짜 선거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당내에서는 이제는 이번 대선 때는 투표율 다 체크한다. 각 지역구 열심히 안 네. 하고 동료 안 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이거 당원들이 제재할 거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다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네. 그래서 그래서 막 활동 문자도 그런 거만 들어오대요. 저는 뭐 그 동네 살지도 않는데 뭐 어느 동네에서 우리 지역이 투표율이 꼴찌예요. 지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뭐 네. 이런 국회의원들의 문자도 그렇게 나오는군요. 아유, 근데 이 말을 제가 노력하는 들으니까 만큼 나오는 거죠. 너무 전 얘기가 네. 설레는 게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네.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었었다고요 그때 네. 능력과 성과로 경쟁시키는 헌금 바쳐가지고 승진시켜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오로지 성과와 능력으로 근데 이거를 민주당도 그런 질서로 완전히 재편해버렸다 이재명 후보가. 하긴 21대 국회 때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풍찬 노숙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난 그거 뭐 내란도 그렇죠. 있어서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도 네.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좀 달라진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 한번 평가를 네,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넘어가시죠. 지난 대선에서는요 5% 가까이 그 윤석열 씨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이제 개표 방송 때 이제 초반에 어떤 그 표집 조사를 보면은 9% 가까이 지금 서울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라고 네네.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14% 역전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많은 지형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한복판에서 결국 계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마지막 김문수 후보도 이제 경기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 자체가 굉장히 경기지사 간의 대선 후보 그 대결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경기지사는 대통령은 안 되더라라는 그런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있었죠. 서울시장하고 다르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더라도 경기지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유권자들이 그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전에 그 서울보다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이 표가 상쇄시켜 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 뭐 결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제 이렇게 걱정은 되지 않는 것이 그 서울이 지금 1,000만이 깨졌어요. 그 비율 이상의 경기도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기도를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를 보면은 선거의 향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이제 그 최종 투표율이 79.3이었는데 서울이 거의 79.3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도권에서의 이 지점들이 얼만큼 사전 투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끌어냈나, 이것이 아마도 가장 역사적인 투표 현장일 것이고 결과일 것이고, 이게 앞으로 저 내란 정당이 해산이 될지 이것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정도로 지지받았다 말고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 연령별 투표를 잘 연령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출구조사의 결과, 3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20대를 걱정했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표를 가져갈까 걱정했었는데 출구조사 따르면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30, 이준석 12, 20대에서. 근데 그 네. 여성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 예. 20대 여성들의 다른 점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했고 출구조사 결과 그다음에 네. 권영국 후보도 한 5%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투표가 많죠. 20대 여성이 구원자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20대 남성은 너무 나쁜 표지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결집하다는 것은 네. 그 성갈라치기에 효과는 있다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 41% 이게 유권자 수는 남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스코어를 벌였다는 거는 이준석의 갈라치기가 한 줌 10% 내외의 표를 얻는 것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 세대를 완전히 아우르는 무슨 이준석이 청년 대표 정치인 그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유권자 표심인 그렇죠. 거고. 30대 가서는 더 떨어지는 네, 거고요. 30대는 47대 32, 그다음에 40대는 72대 22. 네. 확 벌어지고요. 50대도 69대 25. 완전히 벌어지고 주목할 것은 60대가 거의 붙었습니다. 48대 48.9. 맞습니다. 근데 5초 저는 안에서. 예. 이 부분도 개표를 해서 사전 투표까지 확인을 하면 60대도 오히려 더 역전을 할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않겠나라는 굉장히 높은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뭐 이준석 후보에 관련해서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20대가 이제 20대 남성들이 바라보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네. 인물은 그래도 롤 모델을 삼고 싶은 가장 이제 가까운 형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왜요? 아니 뭐 그냥 뭐 좋은 누구나 학과 서울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 기준에 네. 나름의 이제 그 어떤 정치권 안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이제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젊은 남성 정치인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지가요. 만약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7.7이 아니라? 7.7이 네. 아니라 7.2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어쨌든 15%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 끝나고 가장 가혹한 시간을 보낼 것이 이준석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들의 롤모델이었다가 롤모델인데 막상 이렇게 까고 보니까 가장 실패했던 캐릭터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총선이나 이 다음에 대선에는 이 20대의 어떤 지지가 약간 이상적
이상,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지지가 이게 예전에 뭐 노사모나 이런 것들처럼 끌고 갈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이슈로 이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저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좌절스러운 결과가 나서 실패한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이 30%가 넘는 이 20대 남성들은 센 사람한테 또 이제 바뀌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20대 강력해 보여서 남자표의 네. 일부가 이준석에게 갔지만 네. 절대적인 충성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그 동대에서 스쳐 가장 스쳐 돋보이기 지나가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일 수도 있다. 근데 20대 남성들의 이 응집된 에너지는요. 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거부감에 있어요. 본인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취지가 안 되고 결혼 못하고 연애 못하고 이런 모든 사회적 좌절감을 원인을 남 탓을 하는데 그게 양성평등 정책이고 그걸 주도하는 게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짠 게 이준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이 사라지더라도 20대 남성들 중에 일부에게 뿌리 깊게 지금 사회적 좌절을 치유하는 혹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민주당을 증오하는 이 잘못된 정서는 해소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네. 예를 들어 손에 잡히는 뭔가 실적을 보여준다면 달라질 청년들에게 수 있죠. 그런 평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달라지나요? 그럼요. 근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여성가족부를 없애냐 마느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네네.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더 실어주자.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모든 인구 문제. 예, 네. 완전히 그냥 이제 포괄적인 실질적인 부서로 확대시키자는 방향으로 가니까 20대 남성들은 이 몰리에도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 여성 가족부를 안 없애고 확대시키자고 역시 우리의 적이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숙제가 진짜 크죠. 20대 남.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숙제는 70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70대가 34대 64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4고 김문수가 64다. 네. 전 세대와 동떨어진 70대의 압도적인 표 차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노인당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 총선 때도 나왔는데 이 70대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럼 민주당은 이 노인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가? 뭐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보듬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 좀 변하는 게 60대가 많이 따라온 건 맞습니다. 예전에 학생운동을 경험한 소위 86세대 그렇죠. 절반쯤이 60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옛날에 50대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는데 네.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20대의 남성은 사실 10대 때 그 민주당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까 낮에 방송에서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게 리박스쿨 사태.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학생 때부터 극우 세뇌 교육을 침투해서 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 그 다음에 뭐 자송군 해가지고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많은 이제 악플들, 그리고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일정 부분에 극우화시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굉장히 체계화했고, 어떻게 보면 그 리박스쿨의 오픈일이요. 그 개설일이 2017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가 파면당하고 나서 바로 침투를 했던 것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타겟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명박 박근혜라는 10년 세월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단위에서 했다가 이제 맞습니다. 약간 NGO 신용 내면서 네. 온 거다. 아, 그래서 설득력 저는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때 2017년에 이렇게 뭐 시작했었으면은 저는 지금 이제 갓 20대가 됐던 20대 초반이건 뭐 요 시대 때 가장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지금 10대는 또 계엄을 겪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모 세대가 3, 40대이고, 네네. 지금 이 그 가장 그 극우화되고 굉장히 인터넷 폭력적인 것이 사회 문제가 도드라졌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의 분들, 20대 남성들, 뭐 30대 초반까지 남성분들이 앞으로 점점 개선되어가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자기 발전적인 어떤
어떤 그 인식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육이라든지 지금 뭐 리박스쿨 끝까지 뿌리 내서 그런 좀 북한인 줄 알았거든요. 수령님 거의 뭐 그런 수준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짓을 극우 세력들이 다시는 못하게 그냥 아예 뿌리를 이번에 뽑아버린다면은 한동안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요. 리박스쿨이 이번에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줬지만은 이 리박스쿨도 결국에 뉴라이트 세력들의 맞습니다. 주도로 그렇죠. 평가해야 되는 거고 뉴라이트들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지금 보수가 완전히 밀리는 미래가 없는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갖다가 제일 연약하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 학생들이다. 네. 그래서 뉴라이트가 이명박 때부터 했던 게 뭐예요? 국사교과서 만들자. 맞습니다. 새로운 국사교과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들의 표현대로 올바른 역사관을 만들자. 자꾸 주입시키자. 그거 시민들이 얼마나 정말 비분관계에서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막아놓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초등학생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맞습니다. 늘봉학교라는 이 윤석열이 열어놓은 이 길을 우회로를 열어가지고 네. 초등학생 단계는 더 연약하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하면 다 듣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늘봄 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하는 부모가 사실 그렇죠.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거둘 수가 없는 상태에 가장 연약한 시간대에 침투해가지고 그 극우 세력의 세뇌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 그동안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이런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이번에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화나는 정말 네, 분노를 용납하기 어려운. 개탄하는 그런 사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뿌리가 왜냐하면 제가 찾아냈는데요. 2004년 12월 12일 날 늘봉 교실 확대를 한다고 이제 뭐 교육부랑 뭐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주호 이제 교육부 총리죠. 거기서 무슨 6개 협약단체랑 막 이러면서 계속 협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내란 세력들이 진짜 자기들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마지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선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아직 표가 아직 안 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 어떤 해충 박멸한다는 느낌으로 곳곳에 정말 뿌리 내려 있는 사회 악들을 정말 다 걷어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국 개표율이 15.24까지 왔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46.79, 김문수 45로 표차가 계속 안정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1.8 정도인데요. 또 나갔다 오면 또 그만큼 더 벌어져 있고요. 네, 10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2%포인트 정도, 네. 10만 7천 이렇게 또 계속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좀 짚어드리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었던 51.6%를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느냐 51.7 나왔었습니다. 아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네네. 0.1 넘어서는 걸로 나왔는데 과연 사전투표까지 합산됐을 때 51.6을 넘어서느냐 이걸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표차도 또 중요하고요. 네. 자, 좀 부정적인 대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선거 아직까지는 우리 기준은 출구조사입니다만 예. TK 불경이 의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오네요. 네. TK에서 한 30% 정도는 하지 않나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그래도 스코어가 괜찮아요. 네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많이 비등하죠. 네. 대구 경북은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참 뭐 열심히 뛰었던 민주당의 대구 사람들이 얼굴이 생각나서 아까 출구조사 결과 듣자마자 울었는데 아이고 저런. 속상해가지고요. 네, 네, 네. 뭐 스코어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3사 출구조사 따르면 대구는 김문수 67.5, 이재명 후보는 24.1, 그러니까요. 경북은 64, 28.2 이렇게 해서 30% 달성도 안 됐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많아야 3, 4% 정도 득표가 조금 올라가는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끝에 뭐 출동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한길 씨가요. 전한길 씨가 그 투표 동료 방송을 하는데 질질 울면서 했어요. 무릎 꿇고 네, 오열을 네. 하면서.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전부 다 투표 효용감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어차피 투표해봤자 안 되는데 뭐 이재명 어떻게 이겨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자포자기하던 분위기의 사람들을
전환길 같은 타고난 선동가들이 끌어낸 거예요. 아, 우리가 지더라도 일단 지금 우리가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투표율 스코어를 보여줘야 된다. 이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면 우리 다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동하니까 집에서 그냥 아이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포기했던 사람들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선동 효과가 대구의 한정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좋은 의미로 선동을 한 거네요.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프레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왜곡된 주장인 거죠. 네, 물론요. 근데 이번 선거에 이제 그 TK의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경북이 거의 한 4% 좀 넘게 더 나왔어요. 네네. 그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 단위가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가 사실 민주당이 더 득표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재명이가 그러니까, 남이가라는 네네, 그 경북이 구호가 더 어느 나오는 정도는 거로 이제 보여요. 경북에 이제 좀 이제 효과적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오늘 그 이번에 사전 투표가 사실상 양일 다 평일이었습니다. 뭐 네, 그 그랬죠. 기존의 어떤 그 사전 투표는 보통 금토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번 투표는 이제 목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말 그 투표를 하러 가고 싶어도 본 투표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 표집이 뭐 완전 이제 뭐 틀렸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심지어 대구 경북의 저 내용들도 저는 4% 이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그 길거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투표 참여 독려하는 현수막들이 붙었는데 네. 색깔이 빨간색이고요. 맞습니다. 내용들이 뭐 그래요. 뭐 노동자 무시하고 여성 무시하는 후보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명의도 없고. 뭐 여고 나온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네네네. 뭐 이번에는 뭐 이 국민이 이깁니다라고 뭐 이자를 강조하다가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타인을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는 네. 투표 당일에 하면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3년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는. 그래서 연상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방송할 때 모션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만 하라고 뭐 이랬다가 큰일 난다. 아니, 이것도 5번이니까. 네, 뭐. 이번에는 뭐 5번이 큰 의미가 없었기 네. 때문에. 근데 하여튼 숫자만 얘기해도 큰일 난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현수막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도 없어요 또. 네, 누군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수사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수사는 쉽잖아요. CCTV에 다 그럼요. 네. 누가-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명목상은 이제 투표 동의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굴 찍으라는 게 아니라 투표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우기면은 사실상 그냥 우기면 되는데 네. 투표를 하세요가 없고 안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 자꾸 이 사람들이 금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 운동을 하든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든 저쪽을 낙선시키든 간에 네.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인 선거를 부정이라고 해버리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선거판에 개입해가지고 부정 선거 운동을 실제로 하거나 리박스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금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조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3% 정도 차이가 이제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아이고. 차츰차츰 점점 이제 4까지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44.3. 그리고 우리가 좀 네. 이제 정말 그러니까 희망했던 뭐 55라든가 또 일각에서 60이라든가 이런 네. 기록적 스코어가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약간 이제 완전 한호하기보다는 약간 처진 분위기도 있지만 네. 사실 이건 엄청난 압승인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향후 전국을 이끌어갈 때 서울에서 생각보다 스코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김문수가 40 가까이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지 말고 조금 완급 조절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폭망이다. 네. 지금 정권을 잡은 이후에 쾌속과 같이 특검 쫙 이어갖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번에 들어갔던 법원 개혁 뭐든지 간에 문제시 됐던 것들은 낱낱이 다 개혁하는 쾌속의 모습을 보여줘야 기존에 지지하는 목소리들을 갖다가 규합해서 그 동력바닥으로 나갈 수가 있지. 네. 어설프게 스코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압승이 아닌데 조금 완급 조절할까 이랬다가는 있던 표도 깎아먹는다. 네네. 그 말씀을 좋습니다. 드립니다. 강 변호사님은 하여튼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출구조사 정도로의 이재명 후보의 승리도 압승이다. 그럼요. 왜 압승이에요, 그럼? 일단 과반이라는 것이 네.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이준석을 3위로 그렇죠. 뭐 7위든 얼마 드니까 삼자구도 비슷하게. 삼자 구도에서 문민정부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뭐 물론 이례적인 선거도 있었지만 과반 투표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는 사실 꿈의 스코어거든요. 이거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오면은 선거 끝났다. 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나. 연구할 대상일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희망을 많이 해서 60%를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50%가 넘는다는 거는 그럼요. 그 자체로 압승이다. 조 작가님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51.6%가 아마 그 실제 그 박근혜가 그랬죠. 이제 받았던 이제 그때 표입니다. 양자구도. 네, 양자구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3% 가까운 이제 차이로 이제 박근혜 당선이 됐었죠. 근데 제 생각은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51.8 뭐 이 안팎이 아니라 저는 이보다 3%는 더 나온다는 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3%가 더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 3%를 깎아먹는 것이 그러니까 6%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사실 저 정당이 존속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40%를 넘으면 존속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0%를 못 넘고 예를 들면 이준석과 합쳤을 때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사실상 이 정말 정당 해산이랑 저 내란 특검을 해서 이제 관련했던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가장 근래에 이재명 후보 당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은 국회의원도 내란에 개입이 되었으면은 특검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는 저 내란 정당을 어떻게 그 뿌리 뽑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게 뜰 겁니다. 왜?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 지방선거는 22년 그 3월에 그렇죠. 하고 취임 직후 윤석열 거의 취임 직후였으니까요. 허니문 네.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지금 사실 뭐 일산 고양시라든지 이런 곳조차 전부 다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원래 굉장히 민주당 표밭이라고 했던 곳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그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경제 통상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동력 정도를 실어줄 힘은 국민에 줄 거다.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국민들은 이 집단 진성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숫자로 판단해 주실 거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요. 우리가 출구조사 결과도 있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3% 이상 포인트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게 표차를 계속 벌리는 거여서 네. 아마 개표가 뭐 50% 이렇게 가면 뭐 정말 압도적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치고요. 네. 그러면 승인이 있잖아요. 승리한 요인이 있고 진 쪽은 패인이 있는데 뭐 내란, 계엄, 뭐 탄핵 이런 거 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승리 플러스 이제 과반 득표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반까지 압도적 표를- 승리를 한 까닭. 네, 그건 비교 대상이 돼야 될 것이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이때도 탄핵 직후였잖아요. 네. 탄핵 직후에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24, 안철수 21이었거든요. 삼자구도에서. 근데 이때보다도 더 압승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압승의 근원적 원인이 3등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양당제 국가에서 양당 그 집결이 될 때는 양당에 대한 비토 감정이 있어요, 생겨요. 네. 양비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3등인데 3등이 경쟁력이 있으면 표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최악의 3등이었어요. 네. 이준석이. 성폭력 발언하고요. 네. 이 최악의 갈라치기. 3등이었기 때문에 이건 표가 양단으로 결집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가장 또 큰 선거 전략 중 하나 네거티브를 안 했어요. 맞아요. 전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물론 굉장히 토론에서 세게 공격을 받으면 본인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 제기는 소극적으로 했지만
근원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준석의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김문수 과거의 뭐 문제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까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막 그런 걸 공격하거나 인신공격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선거 전략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거꾸로 이준석이나 김문수가 하듯이 김문수, 이준석은 토론 내내 비난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비난으로 맞받아 쳐버렸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표 많이 잃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인내하면서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계속 정책 비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까지 공격 당하면서도 거의 불교 용어지만 보살에 가깝다. 저러면서도 국민들만 생각하는구나. 진정성 있네. 아니 그리고 네거티브도 지금 게 아니라 3년 전 대선 때 써먹은 거 뭐 그 그럼요. 전에 뭐 이게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아 참아야 됐었다. 네 승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성훈 작가님? 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미 한 번 바로 직전에 네, 재수생이죠. 네. 바로 3년 전에 이미 윤석열과 1%도 차이 안 나는 정도의 사실 그 지도자로 평가를 이미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온 언론이 막 윤석열 띄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뭐 이준석도 그때는 한 편이었고 이런 식이었는데도 대등하게 이제 싸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계엄할 때 이미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라는 부분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6개월 동안 이 그 기조 심리를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는데 저는 몇 지점들이 좀 중요했다.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물론 선거법 이제 사건이요? 네. 선거법 사건인데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26일인가였을 거예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 바로 직전에 4월 4일 날 그 윤석열 파면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늦어지는 대신에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했을 때 그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다 전부 무죄로 이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그때 이미 저거는 억울했겠네. 이재명의 어떤 그 도덕적이라든지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 그동안 억울하다 했는데 진짜 억울한 게 맞았겠네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윤석열 파면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갔는데 막판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네, 했던 파기환송이 거의 파기환송심의 그 판결문 내용은 정말 어떤 정당도 할 수 없는 네거티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에 대한 판단을 적법하게 돌아갔을 때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조희대가 성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성급했다. 정말 이재명 대표를 좌절시키고 싶었으면 엄청 심리를 하는 척하고 정말 그때 5월 그때 2일이었나요? 그때가 아니라 차라리 한 3주를 더 뒤로 밀었으면은 3주 뒤에 거의 그 5월 한 말쯤에 이 그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도 있었어요. 있죠. 근데, 네,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무죄야, 얼른 유죄 줘야지 하는 바람에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정말 그 되치기 당한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뚝심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타임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선거에 어떤 딱 봤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것은 참 이준석 후보도 가장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이재명 후보를 도왔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3차 토론에서 그때 블랙아웃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네네. 사전투표 이제 이틀 전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말 망나니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미래에 참신한 이런 부분조차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가졌고 그러면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미래를 혹은 젊은 참신함이 제로라고 하면 안정성을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보수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아 저쪽에서 구명선처럼 뭔가 새로운 사람한테 힘을 좀 실어줘 볼까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사실 받아내기엔 너무 성숙하지 못한 후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 네, 됐습니다. 이준석이 네. 이 후진 3등 후보였다는 네.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도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같은 맞습니다. 한 뿌리니까요. 네, 일부 또 그런 단일화 영향도 있죠. 프레임이 계속 작동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부 그런 영향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네. 언론사에서 당선 유력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네. 후보 당선 유력 발표했습니다. 네, 20%가 넘어가니까 이거 이거 빤히 방송을 보인다라는 지금 막 거네요. 박수를 좀 치고 싶은데요. 치세요. 유력이라도 우리가 이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막 너무 제가 도착했을 때 표를 깠는데 김문수가 이기고 있는데 이거부터 제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아까 낮에는 베이지색을 입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굳이 받고 입고 온 것은 박수를 한번 치고 네. 가야겠다 해서 온 거예요. 아 이거 네. 장비만 있으면 인천 계양으로 지금 가서 생방을 해야 되는데. 아 네. 자 일단 승인은 네, 뭐 네거티브를 안 했다 이건 후보의 자질이죠. 리더십이 있다 자질이고 검찰 공격을 이겨냈다.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윤석열 검찰의 그 숱한 공격을 다 그러니까 화살을 막 다 등에 앞에 뭐 맞으면 가족 측근 다 맞는 걸 이겨냈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한번 패인을 살펴보죠. 네. 이 사람 왜 졌습니까? 김문수 패인 1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는 보수의 표를 잃은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중도 의원 확장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생략하고 저는 보수의 표를 잃은 것 부분을 패인을 분석하자면 역시나 한덕수와의 분쟁 그러니까 김문수의 고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보여줬던 지리멸렬함 이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보수 유권자들을 묶는 하나의 힘은 우리만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아주 애국 시민인데 우리 빼고는 다 뭐 빨갱이다, 다 국가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피하 식별이 분명해요. 네네. 피하 식별이 분명하다는 거는 우리 편끼리는 안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편은 똘똘 뭉치고 우리 외에 나머지는 다 적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장 보수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게 당내 분쟁이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총선 말아먹었을 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뭐 공천파동 뭐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거 할 때 잘 선거들이 망했단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찍어내고 말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뭐 단일화 강요를 하니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당권파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치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김문수는 후보자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상 대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사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당내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태 세력들을 데리고 오는 희한한 일을 벌였어요. 심지어 정호용을 데리고 그러니까요. 올라왔고요. 5.18 때 그 공수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을 갖다가 선대위에 앉히질 않나. 이게 뭐 윤상현을 무슨 선대위에 앉히질 않나. 이게 당권파 뭐 그 또 자기는 한덕수하고의 경쟁에서 자기 편 들었던 사람 김용태 같은 사람들 그냥 자기 편 들면 그냥 일단 자리 줘 이런 식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당내의 자중질환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도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막 지시를 한다. 4분 오열이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 자백했죠. 정호영 같은 사람 내가 관여 안 했다. 난 몰랐다. 이게 캠프 안에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리멸렬함이 굉장히 뼈아프게 이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국가는커녕 당도 지휘 못할 사람이다. 이런 안 좋은 인상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주요 요인으로 가장 그걸- 큰 페인이죠. 네, 네. 우리 조성원 작가님, 김문수가 패배한 주요 원인은 뭡니까?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과분한 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하다. 네, 네. 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후보가 안 됐으면은 꿈도 못 꿀 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저분이 자유통일당의 초대 대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전광훈과 함께. 네, 그렇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낮에 방송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요 40%가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 그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게 지금 되면은 출구 조사로는 39.3으로 나오는데 네. 양사는 40.1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심지어 이 그 누구죠? 홍준표 이 당시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탄핵 직후에. 그렇다고 하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대선 후보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욕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전 40%를 넘는다고 하면 이분은 당대표 나올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절대 당권을 또 안 놓습니다. 안 놓죠. 네. 왜냐면은 그래서 아마 한동훈 쪽에서
낮에 조경태 그 선대위원장이 그 친한계로 이제 그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이제 선거 본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뭐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대선의 첫 번째 그 과제는 내란 세력 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한계는 내란 세력 그 척결이란 프레임이 되게 강력하게 작동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40%를 넘긴다면은 이것은 그냥 김문수와 내란 세력이 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란 세력이 꼭두각시처럼 앞에 앉혀놨던 사람이 이제 김문수였고 대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버티는 힘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한덕수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절대 안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련미에 이제 졌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요. 제가 언제냐 1월 말쯤에 2월 초쯤에 그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1등으로. 근데 네. 그때 제가 그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 김문수 후보가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우와. 2월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들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 구도 안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과분한 표를 받고 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개인 자질이 2019년에 그 국회에 난입한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법카 4,800만 원 사용한 게 김문수 후보고요. 사실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한 비토 때문에 그 범진보 진영이 이번에는 김문수보다는 이준석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판이 집중되다 보니 김문수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처음에 또 한덕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아, 우리 문수 형이 멋있어. 민주투사로 돌아왔나? 네, 그렇죠. 윤석열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엉거주춤한 것도 있고 네. 약간 착각했었어요. 네, 여러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 분의 지금 표는 자기 인생에서 참 과분한 이 어떤 표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왜 특히나 마지막에 이준석이 스스로 이제 거의 자살골에 가까운 그 행위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사실 이준석이 집중되는 바람에 보수가 결집을 했고 역으로 그다음에 자기 검증은 피해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더는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절대 이제 타인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 이 지점들이 지금 후보로 나온 그 김문수 후보의 득표의 모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첫 번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네. 두 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50%를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이상을 그러니까 그거는 곧 득표에서 이제 과반수를 의미하는 거죠. 확인되겠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건 연결돼 있는 거긴 하지만 김문수가 40% 밑으로 떨어지냐 그렇지 맞습니다. 않냐. 네. 지금 뭐 두 분 다 50% 이상 받고 40% 이하로 받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근데 거의 40에 근접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조성은 작가님은 좀 좀 더 더 벌어질 거라고 떨어질 보는 거라고. 거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47.81로 5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김문수는 49.99로 40을 향해서 주저앉는 중인데 물론 속도는 뭐 조금씩 더디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개표를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내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일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김문수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문수의 내일은 이제 지금 당권파들의 싸움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 선거는 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예상했고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도 그럼 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김문수를 위시한 저 자유통일당 계열의 이 인간들을 축출하나 친윤계가 생각한 것은 자 졌으니까 후보 개인 책임 있다. 그렇죠. 너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후보 개인 너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역전할 수도 있었다. 당신의 실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뒤집어 씌우고 싹 쫓아내고 친윤이 다시 잡는 이 그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얘기하는 친윤이라는 건 쌍권을 얘기하는 쌍권을 겁니까? 위시하는 아니면 거죠. 김기현, 나경원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차피 김기현이나 나경원은 이제 바람에 이렇게 불면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자빠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권영세와 권성동 그다음에 뭐 이철규 이런 네. 사람들 네. 윤석열을 옹립해가지고 이익을 보고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김문수는 이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기가 어려워요. 구조상으로. 왜냐하면 정강훈 쪽 사람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김문수는. 자기를 지금 살려준 사람이 정강훈이란 말이죠. 정치 야인 10년 생활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로운동을 다 빼내야 되는데 득표가 만약에 40 근처로 가버리면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맞습니다. 김문수 책임론을 하기 애매한 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상황. 탄핵되고 네. 나서 득표가 이 정도 했으면 김문수가 잘한 거 아니야? 선망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래 되면은 당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수밖에 없고 친윤이 프레임을 잘못 짰다가는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게다가 지금 패배한 이후에는 부정선거를 위시한 이 극우 세력들이 심정적으로는 에너지가 커요. 네. 진 사람들은 원래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몰리거든요. 아, 그렇죠.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아주 좋은 이론 아닙니까? 이거 뭔가 부정이 있어. 이래버리면 정치적 에너지가 이쪽 극우 세력에 더 있기 때문에 친윤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난처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비열한 게 오히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면 확실하게 지길 원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해당 행위죠 이거. 그래야 나에게 유리해. 저도 어차피 TK는 무조건 우리 당을 지지할 거니까 나는 어차피 TK 기반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는 게 나아. 확. 아니 그거는 네. 친윤의 마음인데 하여튼 근데- 김문수는 어떻게 그래서 김문수는 당권을 향해서 나가나요? 나가는 거죠. 김문수는 어. 그래서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오히려 당내에서 한독수를 세우려고 나를 선거운동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맞습니다. 초반에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게 당신들 잘못 아니냐 이래가지고 역습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6월 5일 날 그 민주당이 그 본회의를 잡아놨어요. 아마 거기에서 내란 특검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할 대통령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바로 뭐 시행. 바로 시행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물론 구성하는데 지금 시간은 뭐 통화 걸리겠지만. 윤석열과 그 내란 했을 그 당시에 통화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나경원, 뭐 추경호부터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실 친윤이라는 사람은 그 내란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반윤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그 40%가 이제 가까운 득표를 했다면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내에서는. 왜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자기 확신대로 움직일 것이고 또 윤석열이나 몇 명들은 또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할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이 당분간은 거의 아수라장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폭력적인 집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40%가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표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표차가 어느 정도 이제 20% 났다, 10% 났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가짜 선거다 이러면서 선거 불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생각합니다. 좀 해야 네. 되는데 일단 내일 아침에라도 권성동은 그만두나요? 안 그만두나요? 안 그만둘걸요. 안 그만둔다. 네. 당권 투쟁은 절대로 안 그만둡니다. 당권 투쟁은 오늘 밤부터 진행되는 거군요. 안 그만둔다고 보세요? 그만둔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그만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갈리면 좋아요. 네. 일단 빠지고 본다 이렇게. 아니요. 이게 네. 선거 스코어가 네. 생각보다 스코어가 잘 나오면은 이것도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서로 또 공치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권성동은 절대 안 물러날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안 물러나고 있어야 힘을 잡고 그럼요. 있으니까 그 다음 판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가능성은 좀 보도록 하고요. 전당대회도 안 할걸요 아마? 비대위로 계속 가자 그럴걸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씨는 하와이에서 잡동사니들이 어쩌고저쩌고 분탕질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당선증도 나오고 내일 취임식도 하는데 이재명 5년, 대한민국 5년, 이재명 대통령 시대 5년 한두 가지만 좀 이것만은 꼭 챙기고 가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강 변호사님부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죠. 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 상황, 0점대 잠재 성장률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개혁의 동력도 상실됐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경제 생활은 계속 어렵고 계속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반쪽짜리 대통령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재명 이제 유력한 당선 후보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성장과 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고 사회 통합 뭐 지금 갈갈이 찢어진 정치적 갈등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첫째도 둘째도 일단 경제 안정과 양극화 해결이고 그 다음에는 내란 사회가 척결이다. 그러면 일단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반헌법 세력들을 완전히 처벌해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 추종 세력이 우리 땅에서는 발 못 붙인다는 걸 보여주고 발본색원이네요. 그렇죠. 네. 다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계엄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사람들 누군지 비하폰 소본 다 털어가지고 싹 다 발라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위원장당 해산을 시켜버리면 아니 보수 정당은 또 생길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없어진다고 해서 보수 정당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는 다시 재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전제에서 일단은 씨를 말리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도 다 돌보면 이 양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5년 동안의 임기가 굉장히 벅찰 거예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생, 하여튼 경제 살리기, 네. 두 번은 내란 극복의 그렇습니다. 숙제는 대통령 당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수사로 네. 마무리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일단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성원 작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집중해야 될 것 저는 한두 가지라도.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국민들께 좀 아, 부탁을 그래요? 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챙겨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재명 당선이라고 자꾸 부르고 싶은데. 부르세요. 아, 불러도 네, 뭐 되겠죠? 우리는 뭐 불러도 돼요. 네. 네,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강력함을 절대 잃지 마라. 왜냐하면은 완급 조절 당분간 하지 마라라는 그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을 마음껏 일단은 펼칠 수 있게 국민들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뭐 민생이 중요하다 또 어떤 게 중요한가 뭔가를 지금 잘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내란 이후에 내란 당시 당일날도 굉장히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뭐 통상 문제가 뭐가 가장 문제인지를 입체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딱 심판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또 네. 너무 많은 권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 아니면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1, 2년 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한 어떤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것을 한번 신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를 해주고 우리가 이만큼까지 이제 표 차이로 뽑아줬다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혹은 어떤 그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기다려주고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예전에 그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에서는 사실 이재명을 뽑는 사람도 신뢰를 해서 뽑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윤석열이 싫어서 뽑은 사람 많은데 이제는 그까지 다 검증을 했으니 또 특히나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잘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냥 갑자기 내가 너무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면은 이게 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2년 안에 다 해결해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반대로 국민들은 2년 동안은 적어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매체하고 경쟁을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대선 기간에 또 내란 국면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성원 작가, 강수영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믿고 맡겼으니 한번 소신껏 해봐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양껏 한번 해봐라. 그거 하라고 힘을 몰아줬다. 힘껏 해라. 지금은 힘껏 하는 시기다. 내란 극복도 또 경제 살리기도 또 여러 가지 기본 사회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도 그야말로 힘껏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재명 시대에서도 또 스픽스는 계속 자기 역할을 해갈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등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성원 작가님, 강수영 변호사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